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인보사의 허가 취소로 코오롱생명과학은 정부의 형사 고발은 물론 투약 환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인보사 개발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3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지원금 82억 원도 반환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반대를 위해 게임과 영화 등 관련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게임 중독 문제를 두고 게임업계와 보건업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나쁜 기억이나 창피했던 기억만 골라서 지우는 일은 영화 속 상상일 뿐일 텐데요. 최근 미국 연구진이 생쥐뇌의 해마를 자극해 나쁜 기억을 약화하는 방법을 찾아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기억만 골라서 없앨 수 있을지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해 행동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남을 위해 행동할수록 자신감이 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수명 또한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이타적 행동을 통한 행복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 고발 결정까지 내렸죠. 식약처는 인보사의 안전성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전체 환자에 대해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인보사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보사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포 사멸 시험을 통해 44일 뒤 인보사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아 암 유발 가능성이 적다는 점, 임상시험 대상자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약물 관련 중대 부작용이 없었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전체 투여 환자를 특별 관리하고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대해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 환자에 대해 병임원을 방문하여 문진케 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 당사자인 코오롱생명과학 측에게 이러한 조사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암이 유발할 수 있다는 그거보다도 지금 일단은 내가 지금 다리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어가지고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요.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필요하다면 식약처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보사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진 터라 당국의 대책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다가갈지는 의문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82억 원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관련 규정상 성과 불량이나 거짓, 부정 행위가 드러나면 국고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코오롱 인보사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 약품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됩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절반씩 부담해 3년간 총 8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 생명과학은 2015년 29억 1천만 원, 2016년 28억 원, 2017년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평가에서 불량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량과제는 평가에서 R&D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연구 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면 해당 연도 출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이 수행됐다면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적발된 연도까지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제 선정 과정에 부정이 개입됐다면 수행기간 지급한 모든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고 환수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중간에 그 보고서를 작성했을 텐데 그럼 이 부분도 당연히 거짓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고 환수뿐만 아니라 연구 과제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만약에 거짓 보고서 작성이 확인되면 책임 소재를 따져서 법적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조만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출연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 혈세까지 투입되며 꿈의 신형으로 불리던 인보사가 거짓말 치료제로 드러나면서 정부 지원금을 토해낼 상황에 몰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해결을 미뤄온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놓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 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와 이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최연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성윤모 장관은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해 원전 부지에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위원회가 의견 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게임과 영화 관련 단체와 대학 등 89곳이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 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공대위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임 질병 코드 지정에 관한 애도사를 낭독한 데 이어 게임 자유선언을 통해 게임이 4차 산업혁명을 여는 창임에도 현대판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사회적인 합의 없이 한국 표준질병 분류 개정 및 도입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과 국회의장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어린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국내 게임업계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 코드 지정 문제를 놓고 정신의학계와 게임업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팩트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는 자유로운 놀이와 문화활동을 보장합니다. 게임업계는 이를 근거로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가 부여되는 것을 아동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협약 전체를 놓고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3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줘야 한다. 6조,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게임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유엔 아동협약을 더 크게 위반하는 셈입니다. 게임 업체가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되죠. 왜냐하면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고 그 31조항만 딱 해놓고 이게 아동권리를 위배한다는. 세계보건기구와는 달리 미국 정신의학회는 행동과 관련된 중독으로 도박만을 인정합니다. 게임 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신의학회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구체적인 9가지 증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좀 더 구체화하면 언제든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용역 보고서입니다.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할 경우 게임 시장이 3년 동안 11조 원 넘게 쪼그라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야간 게임 금지법, 이른바 셧다운 제도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1980년 미국에서 흡연 중독이 질병 코드로 지정됐을 때의 담배 매출 감소폭을 근거로 계산하면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보고서 역시 비교할 만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다고 시인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게임업계 매출 감소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의 질병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게임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적 증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직장에서 누적된 피로로 인해 매사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현상인데 현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건강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도한 업무 후 극도의 피로로 인한 직장인의 의욕 상실을 병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 WHO가 수십 년에 걸친 논쟁 끝에 이런 번아웃 현상을 직업 관련 증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의학적 질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WHO는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후군으로 정의했습니다. 일에 몰두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극심한 피로로 이어지고 결국 몸의 에너지가 번아웃, 즉 소진돼 버려 무기력함을 느끼는 게 주요 증상입니다. 이는 자기 직업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함께 부정적, 냉소적 감정을 키우며 업무 효율 저하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번아웃은 직업적 맥락에서의 현상을 의미하며 삶의 다른 영역에서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게 WHO의 설명입니다. 목표 수준이나 포부가 과도하거나 전력을 다하는 성격의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지만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직장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일의 강도와 양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일을 마치도록 하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일을 가져가지 않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새 질병 표준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혹시 영화 이터널 선샤인 보셨나요?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 2015년에도 재개봉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남자 주인공이 연인이랑 헤어진 후에 이 헤어진 뒤에 너무 힘들어서 연인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내용입니다. 예. 지우고 싶은 기억만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기계가 있다는 독특한 설정 때문에 많은 상상을 자아내는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런 영화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일이 미래에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 영화를 안 봤지만 영상만 봐도 뭔가 애틋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뭐 슬픈 기억, 아픈 기억, 창피한 기억 이런 네. 것들을 지우고 싶은 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네, 영화에서처럼 아예 이 연인과 있었던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것은 아니고요. 네. 기억이 뇌의 여러 부분에 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뇌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기억을 네. 완벽히 지우는 것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연구진이 새로운 접근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이 기억을 떠올렸을 때 기억과 관련된 감정 때문이다 이런 것을 착안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기억과 감정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한마디로 슬픈 기억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 슬프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뇌에서 이런 기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해마인데요. 네.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부위로 이 지름은 1cm 정도에 달하고 한 길이는 5cm 정도입니다. 네. 미국 보스턴대 연구팀이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생쥐에게 좋은 기억 그리고 나쁜 기억을 심어준 다음에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예. 수컷 생쥐에게 암컷을 만나는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하고 뇌를 관찰했더니 해마의 위쪽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쥐 이 발에다가 약하지만 아주 불쾌한 전기 자극을 줬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해마의 아래쪽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억은 해마의 위쪽을, 또 부정적인 기억은 해마의 아래쪽을 활성화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이 관찰을 토대로 본격적인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레이저 광선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생쥐의 해마의 아래 부분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생쥐가 공포나 불안과 연관된 행동 변화를 보였다고 했어요. 네, 반대로 해마의 위쪽을 자극하자 나쁜 기억에 대한 충격을 덜 보이고 정신적 외상도 완화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정적 기억을 약화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해마의 윗부분을 계속 자극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기억을 제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네, 정말 이런 방법이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아픈 기억뿐만 아니라 정말 큰 충격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로
힘든 분들에게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PTSD에도 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치료하는 데도 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뇌 연구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기가 또 어렵고요. 또 제한이 돼 있어서요. 이 인간 뇌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영화 리미틀리스를 보면요. 주인공이 약을 먹고서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연구에서처럼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요. 뇌에다가 빛 자극 같은 거를 줘서 기억력을 크게 향상을 시키거나 또 뇌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네. 자, 정말 인간의 뇌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불리잖아요. 이번에 좀 그런 비밀을 풀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될지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 소식도 좀 유명한 영화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못 본 영화인데요. 저는 근데 오늘 영화 다 못 봤네요. 나중에 봐야겠어요. 네, 근데 어떤 영화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알고 있죠.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연으로 나왔고 최근에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그 콜린 퍼렐이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네, 리메이크도 됐었고 이제 90년대에 나왔던 영화치고도 굉장히 재미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영화인데요. 여기 설정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배경이 화성인데요. 원래 화성은 대기가 지구보다 얇은 데다가 산소도 거의 없어서 사람이 가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영화 속 설정이 화성의 대기를 지구처럼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이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산소를 포함해서 이런 대기가 있으면은 이 강력한 태양광선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산소통이나 우주복이 없이도 화성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상상 속의 이야기죠. 그런데 최신 연구에 따르면은 이것도 아주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 화성에 갔을 때 산소통 없이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멀리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 결과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전환이 되는 새로운 반응을 이 연구진이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분자는 2개의 산소와 1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 우리가 마시는 산소기체 역시 산소기체는 이 산소 2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되려면은 이 중간에 위치하는 탄소 1개가 없어져야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이산화탄소 구조가 차라리 뭐 산소 2개가 붙어 있고 탄소가 끝에 있으면은 몰라도 이 가운데 있는 탄소만 뚝 떨어지고 어떻게 이 뭐 산소 2개가 결합을 해서 산소가 되냐 이런 건데요. 뭐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기는 합니다. 태양의 자외선, 그러니까 아주 강한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는 건데요. 이산화탄소에 아주 강한 자외선이 쪼여지면은 이산화탄소가 분해돼서 산소가 된다는 겁니다. 또 전기가 가해질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산화탄소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면은 이산화탄소가 아까 일직선이었는데 이게 구부러져서 양 끝에 산소들이 좀 가까워진 상태로 있다 보면은 이 산소 2개가 붙어서 이 산소 기체 분자가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예상을 깬 결과인데 이게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잖아요. 실제로도 가능할까요? 네. 이 연구진이 한 거는요. 이 강렬한 태양빛이나 전기가 이 아주 많은 곳에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없이도 산소기체 분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연구진은 이 금 표면에 이산화탄소를 충돌시켰다고 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요. 거의 뭐 우주에서 혜성이 날아다니는 속도로 충돌을 시켰더니 이산화탄소가 구부러져서 뭐 산소 2개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형태가 됐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산소 둘이 붙고서 탄소가 떨어져 나가서 이 산소 기체 분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금을 바닥에다가 사용한 이유는요. 금이 반응성이 낮아서 산소와 결합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뭐 금에 묻어있던 산소가 검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이게 실현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성뿐만 아니라 이런 우주 여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연구팀은 실제 이 기계가 화성에서 산소를 마구 만들어내는 것은 먼 훗날에나 가능할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산화탄소 분자 100개 가운데 한두 개만을 산소로 바꾸는 이 1%에서 2% 수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기계를 점점 발전시키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기계가 정말 나오면은 화성뿐만 아니라 이 지구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이 우리 뭐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꿀 수 있다면은 이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연구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영화 속에서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성에 발을 내딛는 첫 지구인이 되지는 못해도 시청자 여러분의 이름은 2021년 초 화성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펼치고 있는 화성에 이름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네, 약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캠페인에 지금까지 560만 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미국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기존 달 탐사 계획을 4년 앞당기는 등 야심찬 우주 개발 계획을 나사에 촉구했습니다. This time we're not content with just leaving behind footprints. Put your ingenuity and creativity to work and establish a permanent presence around and on the moon. 특히 내년에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기로 한 나사는 탐사선 조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pacecraft assembly facility at the Jet Propulsion Laboratory, where we're building up the pieces of the Mars 2020 flight vehicle. I want to show you some of the flight hardware we have in here that's being built right now. 이런 가운데 마스 2020 화성 탐사선에 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은 캠페인 웹사이트에 가서 이름, 국가,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나사에서는 즉시 신청자의 이름이 새겨진 우주행 탑승권을 보내줍니다. 내년 7월에 발사할 예정인 마스 2020 탐사선의 화성 착륙 예상 시기는 2021년 2월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이 이벤트에는 28일 오후 3시 현재 전 세계에서 560여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나라는 230만 명 넘게 신청한 터키입니다. 인도와 미국, 이집트, 중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도 3만 장 가까운 탑승권이 발행돼 25번째로 많은 나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을 끄는 일은 북한 사람들도 700명 가까이 이름을 올려 118번째 관심 국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는 오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이름을 새긴 칩을 마스 2020 탐사선에 실어 화성에 보낼 계획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미국에서 발행됐습니다. 이번 기념 우표는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에서 우주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암스트롱이 찍은 사진과 조지 리베라가 엘라베마주 본인의 집에서 2010년 촬영한 달 사진 등 2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리베라가 촬영한 달 사진에는 노란색 원으로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지점이 표시됐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세계 최초로 달 표면을 밟았습니다.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후보로 꼽히는 금속 공기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울산과기원 김건태 교수팀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금속인 코발트와 철을 이용해 금속 공기전지의 성능을 높일 새로운 복합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연료극과 산소를 활용하는 공기극으로 구성된 금속 공기전지는 이론적 에너지 밀도가 휘발유와 비슷해 고용량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코발트 산화물과 유기분자에서 상승 효과가 나타나 우수한 효율을 보였다며 앞으로 더 효율적인 촉매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실렸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는 고지혈증 검사는 공복에 하거나 식후에 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은 같은 사람이 공복에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거나 식후에 측정해도 결과는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지혈증 진단을 위한 혈액 검사는 8시간 금식 후 시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 참가자는 유럽에 거주하는 백인과 남성이 대부분이었지만 다른 인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 내과학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타인을 돕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이타적 행동을 통한 행복의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나 자신까지 긍정적인 어떤 행복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실제로 그런 실험이 있는데요. 캐나다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던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 때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훨씬 더 행복해진다. 그래요? 네, 그런 결과인데요. 실제로 엘리자베스 던은 아침에 직장인 46명을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그들의 이제 행복 수준을 측정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봉투를 주는데 봉투 안에는 $20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22,000원쯤 되는데 이거를 이제 A 그룹에게는 스스로를 위해 사용해라 $20를. B 그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라. 네. 그럼 자기를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거나 세금을 내거나 할 수 있고요. 네. 타인을 위해서는 선물을 사거나 기부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런 다음에 오후 5시가 돼서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다시 측정해요. 그랬더니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쓴 B그룹에서 행복이 유의하게 증진됐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돈이 $20가 작아서 그런가 싶어서 $50 봉투를 주고 다시 한번 실험을 했어요. 네. 그래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리진 않았네요. 예. 근데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보다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살 때 더 기분이 진짜요? 좋아지기도 예. 하더라고요. 저희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쓸 때 좀 더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도움 받을 때보다는 도움을 줄 때 만족감을 느끼고 또 실제로 불평불만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소니아 류버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도 연구를 해보니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이나 불안 수준이 낮고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타적인 행동 이런 심리적인 문제 말고도 수명을 길게 한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이 한 연구를 보면은 배우자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자신감도 증진이 되고 자기 스트레스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뭐 훈훈한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 이타주의가 미래의 어떤 보답을 기대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 어떤 진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실제로 로버트 트리버즈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혜성 이타주의,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중에 미래를 보고 지금 도와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성 같은 것이 진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런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영장류에게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남미 열대에 서식하는 흡혈박쥐가 있는데요. 좀 무섭죠. 근데 주로 소나 말 같은 큰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요. 이 흡혈박쥐는 신진대사가 되게 빨라가지고 사흘만 피를 못 먹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흡혈박쥐 사회에서는 피를 나누는 풍습이 있는 거죠. 서로 피를 나누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가족이나 친척 박쥐들한테 피를 나누지만 옆에 매달려 있는 다른 박쥐하고도 일정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피를 나눠주고 나중에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는 수명이 3년이 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야생에서 흡혈박쥐들이 이렇게 피를 나누면서 15년 이상 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물론 야생의 동물까지도 호혜성 이타주의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도와주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꼭 호혜성 이타주의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 훈훈한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시민 영웅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례를 들면 지난 2018년 5월에 한영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앞에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 분리대를 부딪히고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거의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로 그 차를 막아서고 그다음 운전자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도와줬다는 얘기인데요. 막는 장면이 나오네요. 경찰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그 운전자가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 전날 과로를 해서 의식을 잃었던 거죠.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사실 자기 차에 다 이렇게 그 기스가 가고 그다음에 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서슴지 않고 딱 몸을 던져서 막았다는 그런 미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입장이라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쉽지 않은 하네요. 일이죠. 네네. 자, 이렇게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돕는 이런 심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호혜적 이타주의가 이타주의 전체 그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얘기하기를 네. 인간의 가장 건강한 그런 특성은 바로 사회적 관심에 있다. 영어로 social interest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자기 자신한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안녕을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보면 맹자나 또는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마슬로우, 그다음에 로저스 이런 사람들은 성선설을 주장했죠. 예. 인간은 본디 선하게 태어나는데 때에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때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반대로 순자라든지 또는 소피스트 학파라든지 또는 마키아벨리, 홉스 그리고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은 성악설을 주장해서 원래부터 본디부터 악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그 중간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로크나 막스나 스키너 이런 사람들은 원래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 원래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환경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성선설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예. 싶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이타심이 SNS상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실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두산 아트센터, 두산 인문극장에서 20대에서 50대의 일반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뭐였냐면 질문이 SNS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가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매우 그렇다가 10%, 예. 그렇다가 45%, 즉 긍정적인 대답이 55%나 되는 거죠. 네. 보통이 34%, 아니다는 7%, 그리고 전혀 아니다는 4%, 즉 부정적인 것은 11%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 얘기는 SNS상에서도 사람들의 그 행위가 단순한 여가라든지 오락처럼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것에서도 사실은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과 공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이타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하나도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네. 오늘 좀 많이 눌러야겠습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르는 사람도 있긴 하죠. 네, 자기 제 것도 게시물이에요. 누르고요. 네. 자, 이렇게 근데 오늘 좀 제가 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실제로 그런 심리학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사람이 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도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네. 행복한 사람들이 훨씬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을 하고 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공동체 서비스 같은 데도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예. 사실 그런데 보면 또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행복해져요 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둘이 일종의 돌아가는 하나의 고리 같은 거죠. 순환고리 같은 거라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이 둘이 협력을 해서 상승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남을 도울 때 한 가지는 명심을 해야 돼요. 뭔가요? 이게 뭐냐면 체코슬로바키아의 언어학자인 얀 게바우에르라는 사람, 발음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분이 한 연구를 보면은 예. 남을 도울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우는 것은 자기의 자신감이라든지 자기 긍정 정서를 올리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할 때요. 네. 그런데 만약에 빚진 것 같은 부담감이라든지 의무감에서 하는 압박감으로 행동 돕잖아요. 그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사실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좀 너그럽고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게 마치 잔물결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정말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것 같다가도 누군가의 선행을 다룬 그런 기사를 보면은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의 이타심이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강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봉사를 하고 난 뒤에 기분이 최고조에 이르고 심리적인 포만감을 느껴본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현상을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데요.
남을 돕는 행동이 기본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엔돌핀이 평소보다 3배나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남을 도울수록 뇌가 건강해지는 선행의 힘.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